요트의 어원에 따른 개념 정의와 역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요트에 대한 분류와 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수업의 주요 목표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일링 요트라는 수업을 가지고 이번 학기에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형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세일링 요트에 대한 모형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의 상징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너 어떤 요트를 가지고 있는가, 너 어떤 요트를 타봤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부의 상징 수준을 가름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학기에 세일링 요트를 배워서 세일링 요트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세일링 요트를 타봄으로써 인해서 어떤 교양인으로서 한 차원 높은 하나의 문화적 수준을 향유했으면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세일링 요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과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의 어떤 교양 수업은 아마 이론 중심이었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개념 중심의 어떤 그런 수업이었던 반면에 저희들 세일링 요트 수업은 이론과 실습이 동반되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론과 실습을 좀 구분해서 실기 수업을 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 자료용으로 영상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론 수업에는 세일링 요트에 대한 개념, 역사, 용어, 그리고 배가 나아가는 원리, 추진 원리, 명칭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해상에서 여러분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어졌을 때 그 용어를 우리는 캡사이즈라고 하는데, 캡사이즈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또 복원을 해서 배를 타고 범주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방향 전환을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해상에서 간단하게 간이 레이싱을 할 때 부표를 두고 어떻게 해서 시합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습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행학습 자료로 이론 수업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해상에서 실습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실기는 아마 이론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상에서 영상으로 자세하게 4주차, 5주차 수업을 실기로 하고요. 1, 2, 3주차는 이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의 어떤 목차는 크게 12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1, 2, 3주차에 따라서 내용을 나누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차의 수업 내용은 크게 요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요트의 분류, 요트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것인가, 요트의 구조. 자, 바다에서 우리가 요트를 탔다, 모진 풍파를 만났다. 과연 이 배가 부러질 것인가, 부러지지 않을 것인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하나의 순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눈높이 접점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인간의 뇌는 왜 발달했을까요? 뭐 한 10초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준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열. 네, 좋습니다. 왜 발달했을까? 혹자들은 얘기하죠. 36개. 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다른 유인이나 짐승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위협한 상황에서 먼저 피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뇌의 크기가 영장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20%가 우리 두뇌에서 소비가 된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인간이 생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60%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협력과 관련해서는 30%, 집단 간의 경쟁, 뭐 이런 하나의 형태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뇌가 이렇게 발전되어져 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식주가 항상 수반되게 살아왔다. 그래서 트랙 앤 필드, 들판에서 살다가 짐승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니까 동굴에 살다가 추우니까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해상에서 어로 채집 생활을 하면서 보다 많은 어족 자원을 확보하면서 살아왔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은 이러한 그 자기가 추구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 쾌락을 느낄 때 이 두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이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영장류, 유인원에 비해서 두뇌가 더 발달되고 두뇌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왜 배를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따뜻하게 춥고 그 다음에 어족 자원이 풍부한 바닷가에 살고 이동해 왔다는 것은 아는데 그럼 어떤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 바로 수렵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동의 효율성을 또 보다 더 증대하기 위해서였죠. 보다 영역을 넓혀서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고기를 잡아서 그리고 또 길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두뇌가 발달할 만큼 발전하기 위해서 이 배라고 하는 그 존재, 도구, 장비를 만들었죠. 초창기에 그런 배의 형태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이 그림과 같이 아마도 초창기의 형태는 아마 뗏목의 근거였다. 통나무를 1개, 2개, 3개, 4개, 5개 묶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타고 이동을 했지만 배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에 띄워놓으면 모든 물질들이 저항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해서 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는데 추진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안전하고 힘을 적게 들이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카누나 카약, 그 다음에 보트를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1인승, 2인승, 그 다음에 철기 시대를 지나서 인간이 쇳덩이를 만들면서 통나무를 이렇게 중간에 파서 배를 만들고 아웃리그를 만들어서 이 배의 밸런스를 또 균형을 시켰고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먼 바다를 나갈 수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인간이 소위 해서 도치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면서 이제 바람을 이용하게 되는 하나의 배의 이용 방법을 생각해 내어졌습니다. 자, 초창기에는 그러면 이 사각형의 어떤 도치, 기본적으로 그 전제를 했는데요. 이 사각형의 전제는 뭐냐라고 하면 계절풍, 바람이 불 때만 특정한 방향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단순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두뇌가 더 발전하면서 사각형의 돛대보다는 삼각형의 이 돛대가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90도, 90도, 90도 뱀처럼 바람을 거슬러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갈 수 있는 소위에서 풍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세일링 요트를 만들었죠. 물론 동력 같은 경우는 360도 이동이 가능하지만 무동력의 형태는 삼각형의 세일이 가장 효율적으로 방향 전환하는데 적합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하고 같이 요트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개념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내릴까?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부산이니까 상선도 많이 봤죠.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 선박도 있을 거고 물류 선박도 있을 거고 이런 상선, 그 다음에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선, 그 다음에 우리 용호동 가면 뭐 해군기지가 있으니까 군함이 있을 거고요. 이런 하나의 배들은 특수한 목적에 쓰이는 배가 아닌 순수한 저희들 그 레저배 같은 경우는 순수한 레저용으로 쓰이는 이 배를 의미하는데 이런 상선을 제외한 순수한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만든 배가 우리는 요트라고 하죠. 따라서 엔진의 힘으로 추진하는 모터 요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체 바람을 받아 운영하는 세일링 요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서 사용하는 요트는 무동력, 도체, 순수한 바람만 받아서 운항하는 이런 경기를 치르는 하나의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고 주로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하는 작은 요트를 딩기라고 하는데 올림픽에서는 주로 딩기 클래스가 시합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있었을 때 무동력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은 올림픽의 이념에 보게 되면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라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빠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요트 선수들에게 다른 경주자보다 요트를 빨리 달리게 하는 그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그러면 선수의 범주 기량, 그 다음에 전술의 운용 능력, 그 다음에 튜닝 기술의 어떤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보다 빠른 스피드를 끌어내는 요소는 뭔가? 기본적으로 보면 호수 스티어링과 그 다음에 세일 트림, 요트 밸런스, 풍향,
풍속, 세일의 공기 흐름의 최선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보다 빠르게 속도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기본적으로는 빠른 풍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류가 없어야 되겠죠. 우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에 따라서 조류가 다른데 서해안은 조수 간만차가 1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류가 엄청나게 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조류가 적어야 된다. 파도의 높이가 적어야 한다. 그 다음에 클래스에 따라서 세일러의 적정한 신체 조건이 그 전제가 되면 보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트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요트, 과연 요트가 뭘까? 어디서 사용되어졌을까? 16세기에 네덜란드에서 보면 야흐트라는 하나의 용어에서 유래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흐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에서 추적선이라는 개념도 쓰여지고요. 낱말로는 사냥한다, 쫓는다라는 뜻으로 시작해서 17세기 초엽에 히라보론 야헨에서 어원이 파생되어서 야트, 오늘날 요트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요트의 어떤 경기 시초는 언제였을까요? 쭉 올라가 보면 1661년 영국의 템즈강에서 실시되는 찰스 2세, 그 다음에 요트공이 37km에 걸친, 템즈강에서 37km에 걸친 이 매치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두 척의 경기가 이렇게 순위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이때 이 경기에 약 한 100파운드의 상금이 붙여지면서 이것이 경기의 최초 시초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트의 역사는 배의 기원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시작하고도 좀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BC 3400년경에 쭉 올라가 보면 이집트의 벽화에 횡범, 이렇게 사각형 횡범과 노를 이렇게 병용한 범선이 그려진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 벽화를 보게 되면 추정해 보면 이 당시에 이 범선에서는 주로 교역이나 군사적인 목적,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요트가 또는 배가 쓰여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바이킹족들이 그 횡범을 사용하다가 노를 사용했고 점차 독과 폭력을 이용해서 동아시아 국가로 침략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게 세일의 이용이다, 폭력의 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등등 해서 유럽의 어떤 해상의 왕국들이 이제 대형 범선을 이용해서 대항해로 시대로 이어지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로 침탈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졌죠. 따라서 이 시대에는 이제 상류층의 이제 선물 또는 뇌물로 기증하기 위해서 부의 축적 수단으로서 이 요트를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보면 요트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요트를 좀 분류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분류, 클래스, 나눠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요트는 그 올림픽에서 사용되는 요트를 작은 소형 요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는 이래서 3인용의 소형 셀 요트를 우리는 딩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딩기정은 뭐냐면 엔진이 없이 작은 세일과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사용한 그 공간은 어디일까요? 연안, 강 또는 내수면, 호수를 기반으로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딩기하고 좀 구분되는 그 개념들이 뭐냐면 딩기는 엔진과 선실이 없지만 크루즈라는 그 개념이 또 있습니다. 크루즈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래서 대륙과 대륙, 소위 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항해를 할 수 있는 요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배의 길이가 적어도 7에서 20m 정도 갑판정이 있는 배로서 주로 거주시설, 그 다음에 배수시설, 항해시설, 오락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면서 먼 바다까지 항해가 가능한 그 요트를 우리는 크루즈 요트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저희들 이번 학기에 사용하게 될 레이저 피콕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옵티미스트 17세 이하 학생들이 이제 몸무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타는 그런 딩기정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것은 볼보 오션 레이스에 사용되는 배인데요. 지구 한 바퀴를 투어하면서 이렇게 범주를 하는, 대항해를 하는 그런 요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해보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대표 요트 협회에서는 요트를 어떻게 분류할까요? 1인승 요트 제일 작은 것, 11세 이하까지 세일링을 할 수 있는 배는 옵티미스트라고 하죠. 제일 작은 것,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레디알, 레이저 ILCA, 6, 7 해서 1인승인데 남자, 여자가 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2인승, 420 클래스, 470 클래스. 그 다음에 49er FX, 남자, 여자 클래스가 나누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윈드서핑. 윈드서핑은 주로 이제 포일형으로 해서 해상에서 수상에서 부상해서 타는 이런 하나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크루즈 형태죠. 그래서 크루즈는 우리가 통상 크기를 이야기할 때에 피트수로 분류합니다. 24피트, 30피트, 36피트.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피트수는 요트 전체의 길이를 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소위해서 배 앞에서 뒤까지, 앞머리에서 뱀 끝까지 해서 앞머리를 우리는 바우라고 하죠. 배 앞부분을 바우. 그 다음에 배 뒷부분을 우리는 스턴이라 합니다. 앞부분에서 맨 뒤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피트수로서 하는데, 이 피트수를 우리나라는 미터로 환산을 하죠. 그래서 미터로 바꿀 때는 피트수 곱하기 0.3을 하게 되면 미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4피트의 경우에는 대략 한 7m 정도의 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규격형으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단일형급이 있고요, 한정격급이 있고 정격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형급은 뭐냐면 원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그 클래스를 해서 시합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옵티미스트 그 클래스만, 하나의 클래스만 가지고 이제 시합에 참여하는 건데, 이 단일형급들은 시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규정된 길이 재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를 계측을 통해서 계측을 통과한 배들만 경기에 참가할 수가 있고요. 한정계급은 뭐냐라고 하면 요트의 길이, 폭, 세일의 면적, 무게 등을 이렇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이 제한 안에서만 너희들이 만들면 이 시합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정격급의 어떤 그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격급은 뭐냐라고 하면 소위해서 레이팅 클래스라고 하는데, 우리 골프에서 우리가 보면 핸디캡이라는 혹시 의미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동급은 레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 클래스별로 해서 많은 배가 보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요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요트가 한꺼번에 시합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배에다가 계산된 범위에서 산출된 수치를 넣어서 정해진 기준이 맞으면 동일한 클래스로 보는, 소위해서 핸디캡을 적용해서 하는 정격급 클래스로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일의 형태에 따라서 또 우리 그 요트를 분류하기도 하죠. 제가 처음에 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횡범이라고 했죠. 스퀘어 세일, 라틴 세일, 러그 세일, 개프 세일, 슬라이딩 컨트 세일, 버뮤단 세일인데 여러 가지 세일 어떤 형태가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일이 이제 바로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버뮤단 세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류를 한다면 마스터의 수, 세일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스터라고 합니다. 기둥이 몇 개가 있는가? 자, 캣, 슬룹, 열, 캐치, 스쿠트, 이런 하나의 형태, 이런 그 배의 마스터가 몇 개 있느냐, 세일이 몇 짝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드의 형태죠.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드의 형태는 뭐냐 하면, 이 배를 바다에 띄워 넣었을 때 이 보드가 센터보드 또는 대가보드가 없다라고 하면, 바람이 불어왔을 때 이 보드가 없으면 이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배가 떠내려 가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횡축을 지지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바로 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리보드, 대가보드, 피벗보드, 핀킬, 디프킬 이런 하나의 형태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인간이 배를 만들 때 배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구멍을 내서 보드를 뚫으니까 물이 새서 이게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안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배 옆에다가 보드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리보드를 만들었고요.
조금 가다가 보니까 이제 시대가 되면서 배 만드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대가보드로 꽂았다 뽑았다 꽂았다 빼봤다 할 수 있는 대가보드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픽업보드, 배의 중심에서 이렇게 만들어 있는 핀킬, 디프킬 같은 경우는 배하고 일체화된 하나의 보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저의 형태인데, 선저의 형태는 배 밑변의 어떤 선저의 모양에 따라서도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체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헐이라고 하는데, 선체를 우리가 모노헐이냐 카타마란이냐 트리마란이냐, 배의 선체가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선체를 수에 따라서 우리가 또 요트를 분류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딩기 클래스에서는 단동선 모노홀을 사용하고요. 특히 이제 빠른 시합을 할 때는 선체가 카타마란도 있고요, 트리마란 선체가 3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경주에 F1과 관련된 것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선체가 2개 또는 3개짜리 어떤 그런 요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트를 어디에 타느냐, 장소에 따라서도 우리가 분류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수상에 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죠. 부산 사람들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아이스 요트, 야, 이 얼음 위에서 이걸 타냐? 그렇습니다. 사할린 같은 거, 시베리아 같은 데는 보면 강 호수가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판에서 요트를 타는 그 아이스 요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위에서 타는 스노우 요트도 있고, 모래 위에서 타는, 아래에 그림이 있죠, 그죠? 모래사장 위에서 타는 샌드 요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서 타는 랜딩 요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장소에 따라서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요트의 구조인데요. 제가 처음에 요트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요트는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한다. 초창기 요트의 어떤 선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뭐 뗏목을 만들다가 통나무를 만들다가 이렇게 했겠죠. 하다가 사람이 유리섬유라고 하는 FRP라고 하는 하나의 화학물질 섬유를 이제 개발하면서 보다 더 선체가 더 튼튼해졌죠. 그래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했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인간의 욕심은 뭐냐? 이 FRP는 바다에 넣어 놓으면 이 수분이 함유가 돼서 선체가 무거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카본 섬유, 소위 해서 탄소 섬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탄소 섬유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어떤 그 철과 어떤 강도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무게는 10분의 1로 가벼우면서 그만큼 더 빨리 추진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강도를 만든 이런 배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볼본 오션 레이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항해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이 배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바다에 가면서 수많은 파도와 폭풍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두뇌의 발달과 어떤 기술 수준의 어떤 집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 보시면 볼보 오션 레이스를 하다가 배가 어디입니까? 배가 암초에 걸렸습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서 지금 난파된 상태고요. 오른쪽에 보면 수많은 폭풍이 있지만 이 배는 끊임없이 전지를 합니다. 항해를 하고 있다고. 자, 이 정도의 어떤 그 해상의 악천후에서도 이 배는 튼튼하게 부서지지 않고 아주 튼튼하게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만큼 배는 튼튼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좀 더 보다 다루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저희들 총장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려서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시합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호인 선수도 있고 학생들도 있게 해서 우리 학교 수역에서 여러 가지 5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시합을 해봤던 것을 사진을 하면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동기유발을 시키면서 여러분도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 클래스가 이제 레이저 피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과 같이요. 그래서 이 배는 그 메인 세일 하나와 집 세일 하나, 세일이 2장인데 우리들은 교육을 할 때는 집 세일을 빼고 메인 세일 하나만 가지고 2인 2명이 타서 배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 요트의 어떤 구조는 크게 요트는 이렇게 선체와 리깅 종류. 리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속품을 의미합니다. 세일이 있으면 이 세일을 갖다가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구조들이 있겠죠. 구조물이 있겠죠. 이 구조물 부품들을 우리는 리깅이라고 합니다. 선체와 리깅으로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이제 간단하게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선체 위에는 소위에서 크루와 스키퍼. 자, 스키퍼는 배를 조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크루는 스키퍼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메인 세일을 조종하는 사람이 스키퍼고요. 그 다음에 칩 세일, 보조 세일을 운용하는 사람이 크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콕피트라고 하는 것은 승선원, 크루와 스키퍼가 앉는 공간을 우리가 콕피트라고 하고, 그쪽에 보면 검정색으로 된 벨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이킹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배가 세일의 풍압을 많이 받았을 때 좌쪽으로 우쪽으로 이렇게 배가 기울어집니다. 그것을 발을 끼워서 요트의 밸런스, 롤링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이 하이킹 스트랩이 되겠습니다. 자, 배 뒷부분을 우리는 트랜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트 게이트 스트랩이라고 하는 건데, 마스트를 여기에 끼워서 잠금 장치하는 것을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배가 아까 보드에 대해서 설명했죠. 리보드냐, 뭐 어떤 보드냐, 텐타보드냐, 대가보드냐, 피벗보드냐라고 설명했죠. 그죠? 그래서 이 대가보드는 뭐냐면 뽑았다, 올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팽축으로 이렇게 떠밀려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대가보드를 사용하죠. 이 대가보드가 없으면 배가 방향 전환을 할 수도 없고 무조건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가보드가 그만큼 중요하다. 회전을 할 때도, 배가 방향 전환을 할 때도 대가보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배 앞부분을 우리가 바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러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러드 블레이드라고 하죠. 소위에서 이제 선박에서 보면 방향타, 조정에 그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2주차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부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블록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도르래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2주차 수업에 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전체 선체의 구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리깅 종류는 뭐냐면 왼쪽에 있는 것이 세일이고요. 세일을 이렇게 세로축을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마스트라고 하죠. 마스트는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2주차 시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세일하고 기타 붐을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풍량의 양이나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시트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로프 또는 시트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로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2주차 수업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